희끗희끗한 파마머리 너머로 보이는 텅 빈 달력, 빨간 숫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현충일 아침이었다. 남편의 기일. 68해를 살아온 박정순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적막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 안, 창문 너머로는 금방이라도 여름이 올 듯한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스산한 늦가을이었다. 해외로 이민 간 아들 내외는 어제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어머니, 올해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하는 일이 바빠서. 그놈의 하는 일은 언제쯤 끝나려나. 정수는 쓴웃음을 삼키며 손때 묻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겨우 배운 소셜미디어, 복잡한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였다. 며칠 뒤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서 친구 요청이 왔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해외의 멋진 도시를 배경으로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퇴직 후 세계를 여행하며 인생 유막을 준비 중입니다. 단정한 소개글에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이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을까. 박정순 여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이런 공간에서 인연을 맺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민준의 첫 메시지는 깍듯하고 예의 발랐다. 정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중한 관심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반듯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퇴직 후 찾아온 고독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에 정확히 파고들었다. 여사님의 글에서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었더랬죠. 그는 정순의 지난날을 존경한다고 했고 그녀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매일 아침이면 좋은 아침입니다, 정수님.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빛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고 저녁이면 감미로운 시 한 구절과 함께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박정순 여사는 마치 까맣게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그의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정수는 강민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켜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꿈은 한국에 돌아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순 여사가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정수님, 당신과 함께라면 그 꿈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마지막 여정을 함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 강민준이 보내온 메시지에 박정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주름진 눈가 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눈빛. 그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민준 씨, 저도 그런 삶을 오랫동안 꿈꿔왔어요. 그렇게 박정순 여사의 황혼 로맨스는 시작되는 듯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강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시장에서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젊은 시절 즐겨 입었던 화사한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 입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발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편했던 무릎의 통증마저 잊은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강민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정수님, 큰일 났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관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 자금 회전이 어렵습니다. 혹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 은혜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는 그날따라 유독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와 그동안 쌓인 정을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 사람 사이에 이 정도 어려움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랴.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아 강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민준 씨 힘내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강민주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다는 것이었다. 정수님,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저 때문에 독일에 와서 고생하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또다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200만 원.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 후로도 강민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0만 원, 한국 귀국 준비 자금 일부가 부족하다며 300만 원. 박정순 여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적금까지 해약해 그에게 돈을 보냈다. 그때마다 강민준은 눈물로 호소했고 반드시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박정순 여사는 매번 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돈을 보낸 후 강민준의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살가운 아침 인사도 감미로운 시구절도 사라졌다. 박정순 여사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은 답장이 오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약속했던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뤄졌다. 박정순 여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보도되었다. 젊은 여성이 SNS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기꾼의 수법은 강민준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잘생긴 외모의 외국인 사업가 행세,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산 뒤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 박정순 여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강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저 다정한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을까? 민준 씨,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박정순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며칠 뒤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했다. 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건 사실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사진,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고 함께 의사 소견서처럼 보이는 서류 사진, 흐릿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다를 보내왔다. 박정순 여사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민준 씨가 아팠었구나. 그녀는 금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 민준 씨! 괜찮으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면목 없지만 병원비가 부족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은혜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당신의 발이라도 핥아서 갚겠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그것도 자신을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하나뿐인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훈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듯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큰 돈이 필요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친구가 좀 어려워서 금방 갚을 거니까 걱정 말고. 박정순 여사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할까. 지우는 몇 번을 더 캐물었지만 정수는 끝까지 둘러댔다. 결국 지우는 알겠어요, 어머니.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나중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라며 돈을 보내주었다. 박정순 여사는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민준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돈을 받자마자 강민준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다.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박정순 여사는 다시 희망에 부풀었다. 그녀의 마지막 로맨스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강민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다. 정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제가 한국으로 당장 날아가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은근한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 5천만 원.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연립주택을 담보로 잡혀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박정순 여사는 음아레테 하지메테 타치하다카타 징사이다노 키로데 후카이 제츠보칸이 오소와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민준 씨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사기일까? 만약 사기라면 그녀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민준 씨가 진심이라면? 그를 돕지 않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순 여사는 헬쑥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민준 씨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은행 창구는 한산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은 박정순 여사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르신,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려고 대출 받으시는 건가요? 여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정순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그냥 개인적인 일로 좀 필요해서요.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안내문 한 장을 내밀었다.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금융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내문에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정순 여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은행 안쪽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박정순 여사 쪽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제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 형사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최수연 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 형사의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이 박정순 여사를 향했다. 박정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수연 형사는 박정순 여사를 은행 한편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분과 금전 거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순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최 형사의 질문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강민준과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최 형사가 보여주는 유사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면서 박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 말을 그렇게 쉽게 믿다니. 박정순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나의 민준 씨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최 형사는 박정순 여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박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순 씨, 지금 어디예요? 돈은 어떻게 됐어요? 빨리 보내줘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하고 거칠었다. 최 형사가 박정순 여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 은행에 와 있어요. 박정순 여사가 힘겹게 대답했다. 은행이요? 잘 됐네요. 그럼 바로 송금할 수 있겠네. 계좌번호 다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좀 부탁해요. 시간이 없어요. 최 형사가 다시 입모양으로 박정순 여사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민준 씨,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세요? 혹시 정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정순 씨, 지금 나 못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빨리 보내기나 해요. 자꾸 시간 끌면 우리 관계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정순 여사의 가슴에 꽂혔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설고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 순간 박정순 여사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의 마지막 로맨스라고 믿었던 것이 한낱 추악한 사기극에 불과했음을. 당신 누구야? 박정순 여사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강민준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상담실 안의 정막을 갈랐다. 최 형사는 박정순 여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동시에 옆에 있던 동료 형사에게 빠르게 지시했다. 팀장님께 보고하고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즉시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번호 발신지 추적 바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형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최 형사님, 방금 그 번호 해외 IP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쪽 서버를 경유한 걸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준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박정순 여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달이 흘렀다. 최수연 형사와 사이버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강민준이 속했던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인출책 몇 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박정순 여사가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강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던 진짜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은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박정순 여사가 잃어버린 돈은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했다. 사건 이후 박정순 여사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집 밖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지훈은 다니던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어머니의 활쑥한 모습과 텅 빈 눈빛에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살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너무나 뒤늦게 알아차린 자신을 자책했다.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심리상담 예약을 잡았고 매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려 했었다. 최수연 형사도 틈틈이 박정순 여사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박정순 여사에게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겁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을까? 박정순 여사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공허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강민준과의 대화를 위해 배웠던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싶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노인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작은 용기를 얻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정순 여사는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외로운 마음에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떤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어르신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순 여사는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우지 못했던 나의 민준 씨와의 대화창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대신 얼마 전 아들이 보내준 어린 손주의 해맑은 웃는 얼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활짝 창문을 열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방 안 가득 밀려 들어왔다. 창밖의 목련나무에는 어느새 하얀 꽃망울이 탐스럽게 맺혀 있었다. 박정순 여사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의 진짜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